실제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서 3분의 1에 가까운 아이들이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건 9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정자동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 혼공연구소 대표 오경란이라고 합니다. 사세고시는 이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설기관에서 입학시험을 보고 있는 것을 사세고시라고 하는데, 보통 좀 고액의 영어 유치원에서 치러지는 시험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칠세고시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인데 일반 공립초등학교가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치르게 되는 입학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세고시나 그 칠세고시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에서 이런 것에 열심을 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그게 어떤 내 아이의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출발된 거고, 이것에 내가 발맞춰 주지 못하고 내 자녀를 서포트해 주지 못한다면 좀 뒤처지지 않을까? 뭔가 좀 어떤 성공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서 출발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불안감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도 출발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텐데, 그런 미래에 대한 무지가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을 할 때 그렇게 큰 플러스가 되는 역할을 할 거라고는 사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풍이 부모님들의 이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무지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그러면 다시 바로 잡아질 수 있을까, 언제 바뀔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한 세대가 다 가고 나서야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 세대라는 것은 지금의 부모님 세대가 다 노령이 되고 나서 지금 10대 아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 10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고학력이 아니라 다른 역량이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부모들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을 잘 하고 있는 아이들도 소수 있을 것이고, 전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내 아이에 대한 어떤 만약 학습이라고 한다면은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의 그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많은 학습적인 것을 경험시켜 줄 때 너무 즐거워하면서 재미있어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기대 이상으로 훨씬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소수입니다. 근데 그 소수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부러워하거나 내 아이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로망을 가지고 또 시키는 걸 텐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것을 다 소화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발달 단계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이들은 태어나서 먼저 앉아야 되고 기어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뛰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앉기도 전에 막 기어가는 아이들, 걸어가는 아이들, 이런 몇 명을 보고 똑같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운다면은 순서가 일단 뒤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구멍들이 생기는 거고, 그 나이에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이 습득해야 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거나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어떤 예절이나 정서적인 것들, 언어적인 것들,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놓쳐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핍으로 발현이 될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유아기 때 발달 단계를 거스른 상태에서 부모님들한테 이런 학업적인 푸시를 받았을 때에 안 하겠다라는 거부 의사를 말로 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주눅이 든다던가 자신감이 없어진다거나, 심할 경우에는 특징상을 보인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엄마에 대한 거부감이 내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생성된다거나 너무나 다양한 부작용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또 거기에 맞는 또 어떤 방법을 해주기 위해서 병원을 데려간다거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또 더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교육을 더 시킨다거나 계속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조기 사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른 시기에 평균적인 연령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이제 사교육을 시킨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평균의 연령보다 내 아이가 조금 더 이른 한두 살 더 어린 나이에 교육을 시켰을 때 기초 실력이 향상되는 경우는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상황이 지금 되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누군가가 외부적인 환경, 교육적인 환경을 줬을 때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더 학습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향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기가 아니라 적기에 그 아이한테 딱 맞는 타이밍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기 사교육이 아니라 적기 사교육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사교육이 됐든 공교육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그 아이의 어떤 발달을 돕기 위한 외부적인 환경 제공이잖아요. 그것은 그 아이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 적절한 시기에 제공을 해주는 것이 당연히 가장 바람직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부모가 점검하지 못하거나 캐치하지 못해서 적절하지 않은 더 조기에 그것을 제공해 줬을 때 일단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해서 잘 했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잘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 스스로도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또 엄마 아빠의 실망하는 눈빛과 표정을 아이는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잘 못하는구나, 이런 패배감이 어렸을 때부터 그 심리적으로 계속 내 마음속에 깔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 인생에서 봤을 때. 조기 교육을 받으면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하시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교육이라는 게 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인간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딱 어떠한 하나의 답을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어떠한 조기 교육,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제공을 다양하게 받아서 이 아이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함으로써 창의성이 마구마구 발현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냐면요, 아이가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놀이가 아니라, 아이가 어떤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학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진행되는 어떠한 일련의 활동이 아니라 나의 호기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부모님이 정해준 어떤 이렇게 로드맵대로 이걸 해야 되고 이 플랜대로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 난 이 책을 읽어야만 되고 이렇게 정해진 대로 아이들이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시간 관리하는 것부터가 아이들은 전혀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요즘의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부모들의 세대나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대충 해서 휙 가방 집어 던지고 오늘은 누구랑 만나서 뭐하고 놀아야지 라는 그날 하루 놀이에 대한 우리는 세웠던 과거가 있죠. 밖에 나가서 고무줄하고 놀아야지, 다방구하고 놀아야지, 오징어 놀이를 해야지, 이런 하루하루 시간을 우리는 계획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그들의 하루 일과를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도 그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 없어요. 자기 시간을 쓰는 것부터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활동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짜여진 시간대로 아이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나의 욕구, 나의 호기심, 나의 흥미에 맞춰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애초부터 지금은 많이 차단되어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타이트하게 모든 시간들이 엄마가 정해놓은, 부모님들이 정해놓은 타임라인대로 가는 것 자체가 창의성을 죽이는 첫 번째 한 걸음이 되겠죠. 저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 게 제가 가진 첫 직업이 유치원 교사였어요. 유치원 교사를 출발을 해서 유아교육 기관에 한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또 초등교육 넘어가서 많은 초등학생들과 수업을 했었고, 지금은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게 유아교육부터 초등교육, 그리고 지금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입시 관련된 교육을 쭉 지난 30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고 있는 거는 정말로 요즘의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점점 더, 이게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점점 더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제가 확 느낄 정도로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서 거의 약 3분의 1? 저는 그 3분의 1이 굉장히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3분의 1에 가까운 아이들이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그 아이랑 대화할 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거와 상관없는 다른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지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여전히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뭐 꼭 조기 사교육 때문이다라고 연결지어서 말하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조기 사교육에 대한 열풍은 꼭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젊은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점점 그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은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줄어들지만 전체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집에 내 아이가 이제 한 명인데 이 한 명에게 굉장히 많이 올인하면서 교육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온 현재 10대 청소년 아이들의 모습은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봤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대인관계도 부족하고,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문해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대화할 때도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사회성부터가, 대인관계 기술부터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거 정말 문제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사실 거의 매일 저는 느끼고 있는 경험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게 정확하게 2000년도입니다. 25년쯤 된 거죠. 2000년도에 그 당시에는 원더랜드 그리고 ECC라고 하는 주니어 영어 회화 학원이 있었고, 그 두 곳에서 처음으로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전 시간에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 당시에는 유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미술학원, 이렇게 세 군데 형태였어요. 영어가 아무리 엄마들이 내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해도 그런 유아교육 기관을 보내지 않으면서까지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아니다,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오전 시간에 유치원, 어린이집, 미술학원에 가는 아이들을 우리는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계획했던 것은 유치원 전교사가 담임을 하고, 그리고 원어민 강사들이 보조 강사로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놀 때 같이 영어로 생활 영어를 해주고, 영어로 책도 읽어주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으면서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중 언어의 환경을 제공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그 당시에 출발을 했던 건데, 사실상은 그렇게 전개되지 못했어요. 2000년도에 원어민 강사를 담임으로 앉히더라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냥 원어민 강사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이들의 정교사가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죠. 그 시작이 바로 200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그런 영어 조기 교육의 모습으로 발전되지 못했어요. 영어 유치원의 모습이.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와, 이거 완전히 잘못됐구나 라고 굉장히 이제 사실 마음이 괴로웠었는데,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정확하게 한 2009년도 16년 전에 그때 썼던 제목이 뭐냐면 유아 영어 조기 교육 그 우울한 미래라는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길게 썼었는데 거기에 썼던 내용이 그거예요.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미술 시간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제 원어민 강사이다 보니까 색칠도 하고 가위로 오리기도 하고 뭔가 붙이면서 만들기, 소근육 활동은 할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만 돼요. 그런데 그런 색칠과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굉장히 심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을 알아듣는 선생님이 안 계시고, 선생님이 그 아이와 예술적인 감각적인 그런 한마디 한마디 언어적인 교감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음악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활동을 할 때에도 아이들이 다양한 악기를 소리 내어 보는 거, 그리고 노래 불러 보는 거, 이 정도 눈에 보이는 활동은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악기에 어떤 소리를 냈을 때,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 때, 그런 섬세한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절대로 원어민 강사와 아이의 언어적 교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기초적인 학습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뭔가 궁금해할 때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두 개가 돼요? 이게 왜 색깔이 변해요? 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질문들을 원어민 강사가 하나하나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끝나는 거죠. 거기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호기심에 대해서 충족이 되어지는 경험이거나 아이가 뭔가 잘했을 때 인정받는 기쁨이라던가 그런 게 없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끼리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영어 유치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세, 6세, 7세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끼리는 아직은 아이들이 미숙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잦은 다툼과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티격태격 하는 상황이 거의 매 순간마다 그 교실에서는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어민 강사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조용히 해, 그냥 제자리에 앉아 라는 말밖에 사실은 못하죠. 왜 네가 이 친구의 그 말에 왜 서운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지금은 네가 그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친구가 속상하잖아. 미안하다고 하고 돌려주자 하던가 이런 아주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대화를 그런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영어 유치원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인간관계 기술이나 정서적인 측면이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게 턱없이 부족하죠.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인지하지 못하는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부모님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아마도 내 아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스러운 네이티브 같은 좋은 발음을 구사하기를 원해서일까요?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쉽게 접해서 마스터해서 나중에 중고등학교 갔을 때 영어에 공부한 시간 아껴주기 위해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지만 한마디로 내 아이가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경쟁력이 절대로 영어에서 오지 않거든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고 영어 유치원을 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건 9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의 조기 교육 열풍이 그 모습이 변화되거나 발전되지 못한다면, 지금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굉장히 우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하죠. 왜냐하면 왜 우울하냐면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서 그렇게 조기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내 자녀가 앞으로 조금은 더 행복하고 안정된 행복한 그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목적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방법이 이미 틀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조기 교육,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뭐 영어 유치원을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있는 그 영어 사교육, 조기 교육이 그 아이에게 어떤 경쟁력을 줄 수 있냐라고 저는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60대와 70대를 보면은요.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그분들이 젊었을 때, 30, 40대 때 영어가 경쟁력이 맞았어요. 저 사람 실력과 내 실력이 비슷해. 근데 저 사람은 승진했고 나는 승진에 누락이 됐네? 그 이유가 뭐야?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영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죠. 과거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 세대는 내가 이러한 한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출발된 거란 말이에요. 그 30년 전에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킨 이유가. 근데 이제는 영어가 전혀 경쟁력으로 그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무엇이 경쟁력이 될까? 미래 사회에서는 과연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부모님들이 바라는 조금 더 나은 높은 위치, 안정된 삶, 안정된 직업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지금 시켜야 되는데 또 말하지만 그것이 영어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미래에는 어떤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학 입시에 관련된 중고등학생 아이들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접목시킬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대학의 입시가 바뀌었어요. 대학에서 고등학생들을 신입생으로 이제 선발할 때에 평가하는 평가 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지금 2025년부터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겠어요? 대학에서도 이제는 우리는 이런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과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시험 잘 보고 잘 암기하고 100점 맞는 아이를 원했었죠. 근데 지금은 국영수 100점 맞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올해부터 시작된 내신 등급이 원래는 작년까지는 9등급제였는데 올해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작년까지는 1등급이 상위 4%였죠. 올해부터는 1등급이 10%로 확대됐어요. 다시 말해서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봐서 100점 맞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 점수로 아이를 등급을 매기는 것이 4%가 아니라 10%로 확대했다는 얘기는 변별력을 크게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다른 것에서 변별력을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입시가 바뀌었네. 맨날 우리나라는 입시가 맨날 바뀌어. 라고 복잡해, 머리 아파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숨은 의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 입시가 바뀌었다. 대학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바뀌었네.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정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원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내신 등급이 그렇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무엇이 강화가 됐냐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세특이 강화가 됐어요. 세특이라 하면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인데 그게 원래 1년에 각 과목 선생님들이 500글자를 한 학생당 과목마다 500글자를 쓸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배로 확대되었어요. 1000글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대학 입장에서 볼게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저희는 정말 훌륭한 학생을 뽑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 좋은 학생이 좋은 인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영수 100점 맞는 아이보다는 국영수는 90점만 받아도 되니까 이 세특에서 이 아이가 진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보고 싶은데 500글자로는 저희가 평가하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1000글자로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0글자에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바로 학생이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학생이 실제로 호기심이 많은 학생인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하네 하고 호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호기심을 집요하게 탐색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알아보면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집요한 탐구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눈여겨보고 있는 바로 생기부의 세특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시켜야겠어요? 우리 아이가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90점만 받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에 대해서 집요하게 탐구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 탐구한 능력을 얼마나 글로 잘 써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상대방에게 쉽고 정확하게 재미있게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타인들과 잘 협업할 수 있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말한 이 몇 가지 요소를 대학에서는 보겠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사회에서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이미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지, 그것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초등학생인데 뭘 벌써 입시를 생각해요가 아니라, 입시를 떠나서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성장했을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고 접근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